올해는 뭐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매수가 주저주저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팽팽하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그냥 혼조세를 보일 것 같아요. 주택이 저출산의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되게 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거나 도시 관련 정책을 쓰는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이런 집을 살기 좋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대표님, 올해 1분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제 벌써 4월 말이니까 1분기는 다 정리가 됐겠죠. 네. 어떤 상황이고, 요즘에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저는 올해 1분기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작년 4분기는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실제로 좀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서울을 중심으로는, 비수도권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는 뭐 작년 6월부터 튀기 시작했으니까 전세는 1분기 내내 강세였고요. 전세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강세고, 비수도권 전세는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세 시세가 다시 또 회복하고 매매가도 회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세는 전반적인 강세, 매매는 서울만 강세.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좀 신축주택 중심으로 확실히 다시 강세로 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다시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야당에서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4월 총선 전까지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도 좀 올랐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신축은 반대로 그럼 정비 사업 안 되면은 그럼 우리 희소성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으로 확실히 가격이 다시 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그럼 거래량은 좀 작년 대비 서울 지금 많이 살아난 거 아닌가요? 저렇게 뭐 4천 건에 들었나? 서울 월평균 거래량은 이게 일간으로 실거래 데이터 받아보면은 거래 위축됐을 때는 하루에 150건 정도 들어왔으니까 월에 뭐 한 이제 4,000건 정도인데, 지금 뭐 많을 때는 하루에 200건 넘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축됐을 때는 뭐 하루에 100건 이하로 들어왔던 적도 있고. 작년에 서울의 거래량이 뭐 한 달에 1,000건 안 되는 데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작년 1월, 2월은 어마어마한 그런 경색이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22년 9월부터 서울이 본격적으로 꺾였으니까, 그래서 23년 1, 2월에 완전 침체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1,000, 2,000으로 내려갔던 거고요. 근데 지금이 4,000건대로 왔지만, 뭐 4,000건, 5,000건이라 해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6, 7천 대비해서는 3분의 2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 돌아선 건 아닌데,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많이 올라왔죠. 다만 서울은 좀 올라왔는데, 지방. 네, 전국적으로는 많이 못 올라와가지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과 좀 또 다른 데이터인 매물은요, 서울 기준으로? 매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 봐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일단 매도 물량 자체가 올라왔어요. 매도 희망을 원하는 그런 가구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바닥에서 회복한 건 맞지만은 어쨌든 좀 팔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좀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더 취득해서 막 포지션 늘린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좀 다운사이징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좀 알짜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희망 물량들 건수는 이제 계속해서 좀 신기록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 집값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1분기가 나쁘지 않았다면. 네네. 저는 올해 1분기가 사실은 금리도, 시장금리가 좀 내려갔고, 그래서 금리 내려간 만큼 전세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는 예약하면 한 3개 정도 되는데 금리가 내려갔고요. 재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하락폭이 있었고, 올해 1분기는 좀 더 내려갔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그런 시장에서 임차 시장이 월세로 거의 전세 사기 때문에 초토화되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로 좀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59제곱미터 이하가 좀 확실히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금액대의 전세로 많이 넘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갑자기 좀 공급 쇼티지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 쪽은 공실도 많고 가격 하락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그 풍선 효과로 전세 시세 강세, 그다음 자연스럽게 매매 시세 강세,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작년에 입주가 너무 작았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원래 뭐 3만 원 넘는 그런 아파트 입주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길어지면서 이 길어진 공사로 인해서 13,000호 입주를 했고 네. 그거는 뭐 역대 최저 입주니까 앞서 두 개랑 같이 입주까지 적어서 전세가 추세적으로 초과 강세로 간 것 같고요. 그런 물량들은 올해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 1분기 GDP 나왔는데 건설 투자가 높았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건설 투자가 높으니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네. 건설 시장 이렇게 안 좋다는데 왜 갑자기 뭐 좀 잘 나오지? 이랬는데 그게 평균 공사가 34개월에서 지금 한 42개월 정도로 되면서 작년에 입주하기로 됐던 것들이 올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마감 공사를 오래 치면서 건설 기성 올라가고 좀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작년에 입주가 그만큼 더 적었다는 거기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하반기는 똑같이 그래서 금리랑 빌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올해 입주 물량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뷰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요. 금리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높은 레벨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그 수급 관련해서는 올해도 입주가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연말에 되면은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세 강세는 연말쯤 되면은 좀 풀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장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반영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매매가 좀 혼조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냥 공급이 위축이 되니까 수요 공급 이론상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좀 세서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뷰도 있지만 또 거꾸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그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약간 위축세도 있다 보니까 지금 집이라는 게 한번 사면은 그래도 한 몇 년 들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5년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올해는 뭐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매수가 주저주저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팽팽하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그냥 혼조세를 보일 것 같아요. 올해 단기적으로 보면. 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은 올해 조금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어둡게 보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전 장기적으로는 많이 어둡게 보는 편이고요. 네. 단기적인 뷰는 막 엄청 어둡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22대 국회 회기 시작하고 나면은 또 뭐 여러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도 약간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전체를 막 그렇게 보기보다는 올해 1Q 좀 좋았는데 좀 강세였는데 2Q는 1Q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금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요. 연말은 근데 입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이 조금 있으니까 하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지금 집값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2024년부터 26년까지 공급 서울 입주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승의 보탬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부분들의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게 작년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년에. 네, 작년에 입주가 너무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게 올해 다 들어오고 올해 들어올 게 다 들어오고 이러면 많겠지만 네. 올해 것도 공사가 좀 길어질 거니까 뒤로 가더라도 그래도 뭐 둔촌주공이나 막 이런 막 많이 청가구 들어오고 뭐 일반 분양 막 몇천 세대 들어오고 이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그런 순증 효과는 원래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나마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자, 요즘에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부동산 PF 문제는 올해 하반기가 진짜 확실히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저께도 그 마곡지구를 갔다 왔습니다. 마곡. 네, 그래서 마곡에 계신 분이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찍었어요. 제 성운이 아니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저랑 이제 그 PD님이랑 왜 같이 근데 막 이제 마곡에 꼬시고 인사하면서. 오셨습니까? 하라가 안 되면 오시는 분이. 아니 현장답사 그 시즌2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주택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PF 문제 PF 현장을 좀 가고 있는데 어저께 그래서 마곡에 있는 그 롯데캐슬 루에스트라고 하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 PF 현장을 갔거든요. 네네. 사실 그 현장만 해도 분양 매출이 1조 4천억짜리니까 엄청 큰 현장이고 마곡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마곡나루역에 지어지는 전체 마곡 마이스라는 복합산업단지는 4조 2천억짜리 사업이어서 엄청 큰 PF예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생수기 21년 8월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21년에 주택 규제가 심하니까 비주택으로 막 사람들이 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랑 지산이랑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랑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 분양하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몇백 대1 경쟁 나왔고 그것도 공급이 잘 됐거든요. 매매가가 막 10억 넘어갔는데 84제곱미터가. 근데 그게 입주 시점 임박해서는 담보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현금흐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PF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년, 22년까지 되게 비주택으로 많이 갔던 그런 자본금들이 24년부터 문제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비주택을 많이 갔다는 거는 주택도 많다는 거거든요.
주택도 많은데 주택 규제하니까 이제 비주택 강경화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분들이 자기 전체 자산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주택도 팔려고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주택 문제는 주택시장의 매도 물량 확대랑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PF 문제가 본격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갈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금리나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분위기 보면 뭐 5월달, 6월달에도 없을 것 같고 9월달에도 뭐 할까 말까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의 금리가 또 직격탄을 맞이하는데 네. 이 분위기가 늦어진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제가 1분기 때는 작년 4분기보다도 금리가 좀 내려와서 네. 시장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도 올라갔고 근데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내려왔고 하다 보니까는 2분기는 1분기보다는 금리 환경은 타이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EQ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좀 초과 강세가 1분기만큼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분기는 작년 4Q 빠졌다가 1Q 이렇게 다시 올라왔으면 2분기는 옆으로 길 것 같은데 옆으로 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좀 약간 가격 하락 요인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과거에는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돈 벌기 힘든가요? 그리고 돈 벌기 힘든 것 같은데 돈 벌기 힘들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옛날에야 뭐 재건축별 재건축 하면은 용적률 130%짜리를 250% 만들어주니까 재건축 아파트 딱 샀더니 조합원 입주권 주고 그 다음에 상자 딱 까니까 추가 정상금도 나와가지고 입주할 때 서프라이즈 몇 년 이러면서. 전에도 뭐 지금도 그렇게 네. 한남 뉴타운이든 뭐 등등. 네네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남 뉴타운은 재건축은 아니어서 제초안은 없는데 지금 서울에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초안이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얼추 다 피했는데요. 이제 맞는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발이 크고 하다 보니까는 입주할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뱉어내야 돼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준공 시점에 잔금 치를 때 제초안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금액이 엄청나요. 그게 그냥 인서울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은 기본 뭐 4억에서 7억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잔금 치르면서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제초안 유예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제초안 완화해야 된다.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제초안이 있고 그런 제초안은 그래도 다 준공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단지들은 공사비 거의 2배 올랐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통한 분양 수입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구와 관련한 그런 포럼을 갔다 왔습니다. 인구 저출산과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포럼을 갔다 왔는데 그 포럼은 이제 언론사에서 했는데 저는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한 패널들 전부 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미래에 그 정비 사업을 분양할 시점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뭐 빠르면 뭐 7년? 뭐 늦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서 분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그 주택 분양할 수 있냐 수요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들 조금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일반 분양 수익을 통해 가지고 그 조합원들 돈이 아니라 소위 남의 돈으로 재건축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 없어지는 수요 속에서도 이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저출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정비 사업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전체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공사비까지 올라갔으니까 비용은 더 늘어나고 매출은 좀 안 올라오고 이런 부담 속에서 이게 정비 사업이 진짜 돈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분담금 폭탄 받고 일단 먼저 현타 한번 와야 되는 건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가장 입지 좋은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분담금이 17년에 얘기할 땐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4억 5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이면 한 채 산다. 새 아파트 하나 사겠다. 달서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간 거고요. 그 막 분당 같은 데도 리모델링 하면은 공사비가 예전엔 막 1억 얼마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4억 달러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요 돈을 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오래전에 사가지고 2013년, 2010년대에 사서 그 집을 갖고 있는 거랑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돈을 대서 이제 다시 새 집을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요즘 가격으로 새 집 사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돈이 일단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 예정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은 예비 분담금 정도 들으면은 진짜 머리 어지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총선 끝났잖아요. 네.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 나가는 건가요? 저는 지금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어젠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소야대로 끝났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태클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규제 완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긴 한데 근데 야당이 대놓고 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인지 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22대에서 야당도 원내대표 만들 거고 원내대표가 여러 그 18개 상임위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정책들을 조율하게 될 거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런 인터뷰는 안 나왔는데 근데 막 규제를 완화해 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위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축 같은 경우에만 좀 희소성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선호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 주택을 이제 취득하는 좀 싼 주택은 뭐 저는 올해부터 얘기하지만 청약이 최고인 것 같고요. 청약 시장을 계속해서 노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리해서 이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본인이 막 소득도 괜찮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짱짱하게 나올 것 같고 막 4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주택 가격도 이제 서울은 굉장히 스윙이 심했는데 이것도 그 투자 수요 적은 막 그런 동네는 주택 가격 스윙 자체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성비 있는 주택들을 취득해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춰가지고 좀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청약 또 여러 임대 관련 공공임대 프로그램 같은 청약은 지금도 괜찮은 데는 좋다. 그렇죠. 네. 분양가 상한제 청약. 공공택지 하는 거요. 네. 1주택자분들은 지금 1주택자분들요? 1주택자분들은 뭐 문제 있나요? 그냥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이 생기면 자기집 팔고 그냥 넘어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네. 근데 그러니까 주택을 상급지로 갈아야만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서 이제 주택을 내가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먼저 잡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자산 80%를 부동산에 박아놓으면은 부동산 정책이나 막 이런 거 따라가지고 막 자산이 출렁출렁 하니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분들이 유독 부동산에만 70% 정도 자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주식시장이 이제 소위 엑스판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선진화가 되면은 이게 자본주의가요. 결국 자본이 상품을 거치고 다시 자본으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그 생산성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자본은 늘어나는데 잉여 자본이 어디론가는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갈 만한 어떤 적절한 자산군이 있어서 거기서 자본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융자산이냐 부동산 자산이냐를 따졌을 때 한국은 금융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뭐 이제 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낫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해외 주식이랑 요즘 저희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다 내 몸은 이민을 못 가도 내 돈은 이민 보낸다고. 좋은 멘트다. 네. 그러니까 돈의 이민을 생각하면서 이제 해외 자산 취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을 막 알주식으로 사가지고 그 개별주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시장 은어가 나와서. 네, 개별주. 근본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여의도 주식쟁이였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개별주를 사서 너무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뭐 ETF나 이런 걸로 그 대응하시면 어떨까. 자, 이번에 대표님께서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냈어요. 어쩌면 한국 경제는 이미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피크 아웃, 말만 들어도 뭔가 부정적인 뭔가 그런 책을 내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그 전 세계 유례없는 소위 0.6명, 0.5명대 네, 학교 출산율. 네, 그런 출산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출산율 제고의 근본적인 대책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서울 주택 가격만 걱정하는 그런 소위 정치권들의 행태를 보니까 되게 진짜 피크아웃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피크아웃이 무조건 온다. 뭐 세상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걸쳐서 그렇게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지 이런 피상적인 분석보다는 종합적인 그런 분석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막 그렇게 부정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뭐 제 채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미지는 밖에서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그 피크아웃 코리아 1부, 2부는 저희 채널에 있었던 유튜브 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30개 영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본들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정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3부는 이제 좀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뭐 0.7명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 거죠?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수치인지 못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뭐 저보다 나이 조금만 80만 명 태어났다고 하면은 남자 40만 명, 여자 40만 명, 결혼해서 40만 가구. 거기서 0.7이면은 28만 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 28만 모든 남자가 명 1대1로 결혼한다는 가정하에죠. 100% 결혼했을 때 딱 28만 명 태어나고요. 28만 명이 또 남녀 14만 명씩 딱 매칭돼서 딱 14만 가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곱하기 0.7을 하면은 9만 8천 명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80만 명인데 이제 손자녀로 가면은 이제 두 세대 만에 9만 8천 명이 되니까 8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두 세대면 거의 우리 기준 두 연으로 세대는 치면 60년인데 근데 여기서 충격은 서울은 또 0.5니까 그래서 서울은 두 세대 만에 한 15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MZ들 있잖아요. MZ들이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출산과 부동산을 다루는 그 얼마 전에 포럼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대 레벨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 70만 명대 레벨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20만 명대 태어난 게 2019년부터라고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출산하시는 분들이 20만 명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남녀 합쳐봐야 결국은 12, 14만 가구밖에 안 되니까 출산율 더 내려간다 그러면 5, 6만 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5,100만 명이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총인구 감소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여러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부터 시작해서 의료 서비스, 군대, 뭐 여러 기반 시설 서비스들이 텅텅 비고 그다음에 집조차도 노후주택 중심으로 상당한 공실이 나올 것 같고 이러면은 진짜 좀 불운한 그런 미래가 펼쳐지는 건데 그런 수준의 심각도입니다. 저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말씀하신 대로 서울만 놓고 보면 0.55명. 그걸 가지고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나요? 라는 소리 들으실 정도로 이제 출산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교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출산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각에서는 막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출산을 안 한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떤 데이터들도 있냐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뭐 가진 사람들은 기분 좋아서. 네, 맞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하나라는 건데요. 주택이라는 거랑 출산율을 보기보다는 저는 출산율은 결국 평생 생애소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생애소득이라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에서 제품이랑 서비스를 사서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죠. 돈을 버는 시기가 보통 30세부터 60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30년간 돈을 벌고 그 전에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후로는 자기가 그 생애주기 기간에 번 돈 가지고 연금 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돈을 버는 기간은 짧아지고 왜냐면 33세 취업 종전에 저는 회사를 27세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31살 평균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4년 더 뒤로 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년은 더 길어지고 있지만 실질 정년은 좀 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50세만 들어가도 이제 은퇴 압력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실질 근로기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30세부터 일하고 55세에 은퇴하면은 23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명도 길어져서 이제 한 75세가 아니라 거의 한 90세, 100세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지출 기간은 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버는 기간에 또 가뜩이나 또 그럼 많이 벌면 되는데 이게 기간이 좁아졌으니까 높으면 되잖아요. 면적으로 치면은. 근데 소득 증가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물가와 상품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는 더 취약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주거비도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레벨이 되면은 생애주기 전체 기간의 소득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기가 돈 벌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더 짧아져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는 경력 단절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 기간에 그냥 물리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막 농담으로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데 소득 기준 넘었었는데 육아휴직 하니까 맞춰졌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2명이면 넘는데 이제 쉬면 맞춰지니까 육아휴직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 특공 넣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 사람들은 이런 전체 생애주기 기간의 소득과
이런 문제로 출산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출산 기피를. 첫 번째가 소득이란 거네요. 네, 이게 평생소득 개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의료 서비스, 식품 서비스, 주거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가 각자 조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을 수 있지만 각자 조달해야 되는 그 개인이 그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더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이제 연금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생애주기 플러스 기간 동안에 받는 압력이 생각보다 낮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가열차게 하고 나서도 노후 불안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온통 돈 버는 데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가족이랑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시간을 잘 못 쓰다 보니까는 이제 결혼 출산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이제 평생소득 개념이랑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그런 사회적으로 제공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조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그런 이슈라고 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한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드린 얘기가. 두 번째는 결국 우리나라 도시구조가 이거를 더 증폭화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사회적인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지방에서 태어나서 성인 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뭐 이제 고시원이든 아니면 지하방이든 막 그런 데 생활을 하다가 자리 잡으면은 좀 오피스텔에 살고 결혼할 때 경기도로 좀 내려가고 이러면서 30대 되면서 경기도로 가는 그런 도시사회의 이동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고 집은 경기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이미 이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도를 계속해서 고착화하다 보니까 지방은 이제 소멸 예정이고요. 지방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소멸 예정이고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에 있고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외곽에 있고 이런 구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통근통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돈인데 돈을 이제 거리에 뿌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근무지 주변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보지만은 밀도나 용도가 한 지역에 몰빵되다 보니까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싸는 거고 그거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생애소득 전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시구조상에서는 생애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증폭되니까 뭐 출산을 한다는 건 뭐 기적 같은 거죠. 급박기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평생소득과 도시구조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고. 맞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은 결국 여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여유가 없으니까는 각박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갈등도 전 요 베이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도 막 데이트 비용부터 시작해서 요새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라 그럴까 과거에보다 지금이 심해진 게 뭐 서로 의식이나 젠더나 이런 거보다는 인간은 되게 사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영향을 받는 사회라는 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인프라도 있고 무형의 시스템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그 경쟁 심화 압력적인 무형 시스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치페이 하자. 같이 나누자. 그 다음에 막 이런 거고 이제 직장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직장 상사가 샀는데 이제 뭐 직장 상사라고 돈 있냐? 이러면서 이제 너나 내나 받는 돈이 같이 별 차이 없는데 같이 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남녀간뿐만 아니라 직장 위아래도 이제 거의 뭐 똑같아요. 그래서 돈 누가 사냐면은 집 있는 부모의 자식들이 사거든요, 보통.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냥 제가 사겠습니다. 뭐 다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그 평생소득 간의 여유 없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피카 코리아에 보면 의료, 노동, 교육, 군대, 주거 서비스 등에도 초저출산율이 불러 미래 변화 위기를 진단해 주시던데 뭐 하나씩 핵심만 좀 얘기해 준다면요. 의료부터. 의료요.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의료 삼각형이라고 해서 의료의 접근성. 네, 그 다음에 의료의 질. 그다음 세 번째가 의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다 중요하죠. 이게 그 의료의 그 철의 삼각형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그래도 좀 다 괜찮은 편이고요. 미국이랑 유럽을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의료 접근성 좋아요. 의사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의료질도 좋죠. 네. 근데 의료 비용이, 예, 비용이 그냥 감기로 가면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아, 미국 사람도 그래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갔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미국도 드럭스토어에서 지들이 막 약 사먹고 5만 약 사고 막 상처 막 지가 막 꿰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의료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그 삼각형 중에서 하나가 한 축이 무너진 거죠. 유럽은 정반대로 의료질은 되게 좋고요. 의료 가격도 싸요, 한국처럼. 네. 근데 의사는 유니콘적인 존재라서 없어. 그래서 의사를 만나려면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쳤을 때는 완벽한데?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천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천국은 이제 겉에서 보면 천국이고 밑에서는 막 물질을 엄청 하면서 겨우겨우 물에 좀 둥둥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붕괴되는 현상들이 어디서 점점 보이냐면은, 최근에 막 그러니까 앰뷸런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시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나오고, 대형 병원에 어마어마한 베드 수도 많고, 우리나라가 베드 수가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병실 베드가 많은데 입원할 데가 없다. 아니면 응급실에 레지던트나 그런 의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못 받아가지고 계속 순회하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돌아가는 사건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나오고 요즘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결국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없냐? 아니고 베드는 없니? 베드는 꽉 차 있고. 왜 꽉 차 있냐면은 우리나라 베드의 절반은 다 경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로 좀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경증 환자를 채워야 이제 마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위별 수가 제도로 그 수가의 그 캐파가 한계가 있는데 버는 돈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베드를 늘려놨는데 이제 그런 환자라도 받아서 입원시켜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료로 돈을 버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로 마이너스가 나니까 비의료로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에서 요즘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F&B 사업을 엄청 해요. 그러다 보니까 F&B는 돈이 좀 벌리겠죠. 편의점은 병원 편의점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네, 전국에서 가장 이제 알짜 그런 편의점들은 다 병원 편의점들입니다. 매출 사이즈 연간 수십억씩 나오는데,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편의점을 더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의료 부분에 대한 진료는 좀 줄이고 싶고, 그리고 이게 필수 의료냐 비필수 의료냐 등등 이슈도 있고, 그 필수 의료는 수가가 낮고 비필수 의료는 비급여를 받으니까 수가가 높은데,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필수 진료 가기보다는 비필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 부분에 좀 부가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필수 진료에서 우리도 의료 접근성은 높지만 뭐가 떨어지고 있냐면은 이제 3분 진료, 2분 진료 이러면서 의사를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과 한두 마디 얘기하고 이제 한번 까면 끝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점점 의료의 질이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2,000명 증원시켜가지고 그러면 거기 의사를 넣으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현재의 기반 구조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급여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 뭐가 없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노령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의사 수의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의료도 결국은 병원 단위로 공급이 되는 건데, 의료 서비스라는 가상의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그걸 해주잖아요. 그럼 병원이 1차, 2차, 3차 병원이 있는데 2차 병원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 3차 병원도 큰 병원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5 병원이 커버하고 있는 그 의료망에 벗어난다면 그 마을은 의료 서비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빅5라면 이제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네. 성모.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삼성의료. 네, 그런 빅5들은 계속 분원 내면서 같은 3차 기관을 또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빅5들이 커버하고 있는 의료망에서 이탈되는 도시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도시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뭐 한 6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의료거든요. 의료가 없는 도시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의료 서비스의 종말을 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교육은요? 교육이요. 교육도 사실 문제를 뭘로 정의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인프라나 학원 인프라 규모도 아마 크게 위축이 될 거예요. 줄어들겠죠, 당연히. 맞아요. 줄어들 거고,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교사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죠.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1학년 입학생 수가 35만 명으로 줄었는데, 1학년 입학생 수는 어차피 한 5, 6년 지나면은 25만 명 될 거고. 그럼 정해진 거죠, 사실은. 네, 지금 출산에서부터 오니까 뭐 정해진 거고. 바꿀 수 없어. 네, 그래서 지금 6학년 수보다 1학년 수가 거의 반토막인 데가 많은데, 보통
중등 학군지가 좋은 데는 6학년 수가 많거든요. 5, 6학년 수가. 이제 보통 5학년 때 전학을 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거의 없어지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교원부터 시작해서 다 약간 잉여 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잉여 캐파가 되시는 그 분야가 많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점이 네. 저는 IMF 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IMF 때 저희 아버지도 그 제주시청에서 환경미화원 하셨는데 잘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나서 다음에 그 제주공항에서 또 그 미화원 일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97학번이니까 97년 12월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IMF가 있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상처가 남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생각 패턴이 달라졌는데, 그때부터 전문직을 선호하고 그렇죠. 네, 공무원을 선호해가지고 소위 대치동과 노량진으로 대표되는 양대 학원가가 급부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소위 학군지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전문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의사하고 이제 법조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는 이제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 가서 걔를 사회생활 하게 하면은 아까 저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33세 진출한 다음에 55세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짧다는 거고, 의사나 이런 전문직은 기니까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2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 현장에서는 요즘 그래서 자퇴 많은 거 아십니까? 자퇴요? 네. 자퇴하고 다 의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퇴하고, 그러니까 공교육이 대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퇴를 엄청 하는 고등학교 겁니다. 때? 네, 중고등학교 때. 그냥 요즘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학 이제 이런 데를 가시는 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커뮤니티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블랙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검정고시락 해가지고 여튼 공교육이 대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공교육을 등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교육 시장 이미 거의 준붕괴 상태입니다. 자, 주거 서비스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그 출산율과 역상관을 보이는 게 수도권의 전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주택을 뭐 주거 서비스를 내가 뭐 받고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주택이 자산이 되니까 그냥 주택 가격이 망고 내리오르면은 막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주택이 저출산의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되게 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저는 개별 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뭐 주택 하나 잘해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결국은 주거나 도시 관련 정책을 쓰는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이런 집을 살기 좋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큰 특징은 주거 기능은 주거 기능, 업무 기능은 업무 기능, 교육 기능은 교육 기능, 문화시설은 문화시설 기능, 상업시설, 상업시설 기능, 각 기능별, 용도별 맞는 건축물들을 쭉 깔아놓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60%가 공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60%는 공실이 나고, 그 얘기는 넓게 깔렸기 때문에 그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 걸리면은 결국은 이게 다 비용과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밀도를 한 군데 몰빵하거나 용도를 한 군데 몰빵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액 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밀도를 어느 정도 그 분산, 이게 밀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 높은 밀도를, 높은 핵을 여러 개 만들면서 유지를 하면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들을 좀 펴가지고 만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주거 문제를 조금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주거에서 그럼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앞으로도 뭐 돈잔치는 끝나고 부동산 투자 시대 종말이 오는 걸까요? 예, 책에서 저는 750%의 용적률을 그걸 누가 사주냐 이제 이런 챕터가 있는데, 지금 인구 가구가 줄어들고 가구수 정점도 30년대 후반이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0%로 내려가는 것도 2040년부터예요. 지금 보면 한 15년 남았으니까는 너무 완전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가 어느 정도 그 확률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작동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주택을 새로 사줘야 되는 그런 계층에서는 자기 15년, 2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집 살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한국 원화자산, 그 다음에 지금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보면은 부모 주택을 승계 받는다고 해도 집이 남아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왜 사냐 약간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택 공실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일본이나 이런 중국처럼
그 주택이 과잉 공급된 상태는 아니라 가지고 나름 주택 시장의 밸런스가 조금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는데 제가 그 750%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정비 사업에서 특례 용적률을 주면서 막 1.5배 용적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도 되게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과잉 공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공급되면은 그 관리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 용적률을 너무 과잉으로 올리는 형태의 이런 정책을 과연 써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주택 투자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이걸 다 뭐 털어라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지 라기보다는 뭐 소득을 열심히 일하고 돈은 다른 방식으로 투자로 벌고 돈 생기면 집을 사시겠죠. 그치만은 막 집을 질러서 산다거나 막 이럴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거를 저희 때 윗세대인 40, 70들에게도 조금 이제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그럼 미래 시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는 어디가 더 살기 좋아지는 걸까요? 아, 네. 그래서 그 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6가지 핵심 기능이 필요한데요. 요즘 국토부 장관도 그 직주락이라는 용어를 얼마 전 환영회에서 쓰더라고요. 직주락이라 그래가지고. 직주 근접은 하는데 락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직장, 주거, 이제 락은 여러 편의시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주락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그 테마를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리가 썼고 한국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도시는 그 직주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들을 보면 지금 입지 지역들을 보면은 저는 입지를 볼 때 예전에 교육 편자,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교통, 교육시설, 편의시설, 자연환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2개가 더 붙어서요. 문화시설이랑 의료시설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6가지 요소들이 잘 구성된 데가 정말 살기가 좋은 데예요. 그리고 살기가 좋다는 거는 결국 사용가치가 높다는 거고 사용가치 높다는 게 교환가치 높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여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떤 지역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는 이 6가지 요인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집 주변에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집 주변에 큰 직장이 없더라도 공유 오피스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택 근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신선한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 기능들이 또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건강한 음식들을 또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동물이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또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공원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 이런 것들이 네, 규모가 작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이 아무리 작아도 집 주변에 뭔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문화, 예술, 교육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저희는 너무 학교에 매몰돼 있는데 저는 문화시설이 옆에 있으면은 미래는 그게 결국은 다 교육이자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서 문화시설 옆에 있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문화시설은 역사시설이거나 막 한국으로 치면 강북에 뭐 고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미술관이든 뭐 등등 여러 문화시설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짱짱한 의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의 핵심인 것 같고요. 여기 근데 왜 교육은 빠졌어요? 교육은 문화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가 그 어느 정도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 적당한 이동 시간, 소위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좋은 지역이다. 저희 여기가 지금 공덕이잖아요. 네, 마포구. 네, 공덕이면은 자연환경은 뭐 소위 그 좋죠. 경의선길이 있잖아요. 네. 조금 더 가. 네, 조금 걸어가면은 경의선길 나오고 더 내려가면은 한강이. 네, 한강은 좀 멀고 어쨌든 한강 마포대교 바로 앞인데. 아, 그런 오케이. 한강 어쨌든 저는 경의선 숲길의 가치가 높다 생각하니까 경의선 숲길 있고 그다음에 한강 있고 그다음 직장 여기 이 건축물들 많아요. 직장 되게 많죠. 그다음에 집이 또 이 주변에 집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장도 있고 광화문 가기도 편하고 여의도 가기도 편하고 이 근처에도 많고 오히려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 문화시설이, 그러니까는 문화예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가 만약에 마포구 청장이거나 뭐 그렇다면은 여기 문화예술시설을 짓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훨씬 더 자, 이 6가지가 그럼 가장 잘 돼 있는 서울은 어딘가요? 6개 다 잘 돼 있는데
있는데요. 역시 아니요. 한 3군데 정도가 있어요. 여기 마포도, 그러니까 구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예술 시설이 많거든요. 그 종로구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경희궁자리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말씀드렸던 6대 요소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단지들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반포 잠실이 갖춰져 있는데, 지방에 있는 경기도 이게 자기네 동네에 없다면은,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들은 사실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걸 지어달라고 좀 열심히 푸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문화시설 없거나, 어떤 데 가면 공원이 좀 없거나,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인천 검단의 LH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서 작년에도 뭐 붕괴한 여러 건축물이 있었죠. 어떤 이유로 무너지게 된 걸까요? 결국에는 공사비가 관련된 걸까요? 그 이슈도 그 피크아웃 코리아의 한 현상인데요. 공사 관련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업무 강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꼭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원전이나 약간 여러 부분에서 시니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새로운 그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승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야들이 맥이 끊기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의 한 현상이거든요. 맥이 끊기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건설, 뭐 조선, 지금 소위 중공업류들, 그 다음에 중화학류들, 이제 그런 여러 형태의 산업들이 이제 맥이 좀 끊기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인원들을 결국은 데리고 오거나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원전 한참 다뤘었는데 미국이 막 원전으로 잘 나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벡텔에다가 막 웨스팅하우스에다가. 근데 결국 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승계가 좀 안 되면서 인원들이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빈 게 돼가지고 일본에 피인수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시장 좀 뺏기고 잠식당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도 그런 경로를 닮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피크아웃 코리아의 한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저출산 해결책은 뭐죠? 네. 저출산 해결책은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책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총 생애소득 차원에서 우리가 근로하는 기간 동안 돈을 과도하게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써야 되고, 저는 그거를 연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개혁을 했는데 9% 내고 있는 거 13% 내고 뭐 소득 대체율 40인데 50으로 높여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금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걸었던 그런 나라들이 개혁을 다 했는데 다 수익률 제고로 갔거든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펀드가 수익률 안 좋으니까는 몇몇 주에서 연금 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연금들 다 사모펀드에 넣어가지고 일드 높이려고 자산 배분해가지고 넣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연금 수익률의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고 연금 수익률 제고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국내 주식 딱 넣어놓은 다음에 연금 가지고 국내 기업들을 통제한단 말입니다. 의결권이 갖고 있으니까 뭐 사장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완전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연금이 국내에 많이 운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금을 이제 정말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짱짱하게 돌렸으면 좋겠고, 캐나다도 그런데 캐나다도 자국 자산 많이 갖고 있다가 전부 해외로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연금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연금 더 납부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처럼 막 90년대생들한테 너네 뭐 나중에 2050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월급의 40%씩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여기서 그 돈 벌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제도부터 개혁을 하고 어느 정도 연금이 좀 받쳐준다는 생각을 하게 돼야지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서부터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시 공간적으로 그 서울 일핵주의라는 거를 좀 탈피해야 된다 생각하고, 서울 수도권을 다핵 공간으로 만들어서 고밀도로 좁게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 간의 이동도 없애고, 그 다음에 도시가 어느 정도 서로 분산되면서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강남에만 계속 일자리 때려넣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적절한 도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3기 신도시 짓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3기 신도시나 이런 거에도 막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들어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금 납부액이 우리나라처럼 또 세금으로 받아지는 나라가 드물다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을 네. 세금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약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습니까? 경향이 약간 왜 이렇게 뭔가 많이 낼까? 아.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네. 보다는 앞에 생각을 제 주변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젊은 계층이 연금을 세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연금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 재정이 흑자였다가 55년에 빵원되고 그다음 적자로 가니까 재정이 없으면 내가 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연금 재정은 연금과 무관하게 지금은 흑자 구간이니까 쌓인 거고 나중에는 그냥 빵으로 가거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빵일 수가 있는 건데 유럽에서는 재정 없는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그 재정이 있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 속에 재정 없으면 나 연금 못 내. 그럼 나 이거 내금 지금 내고 있는 게 세금이구나. 이런 인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재정이 천조나 있는 게 지금 기회일 수도 있어가지고 뭐 그 돈을 제가 만약에 연금 운용한다 그러면은 연금을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요. 예, 경북연금, 그다음에 이제 전라연금, 경상연금, 왜요? 그러니까 아니면 수도권 중부연금 뭐 이런 연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연금을 이제 쪼갠 다음에 그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연금을 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북연금이 너무 수익률이 좋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몇 년 살면은 이제 연금이 어무짜 짱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경부에 가가지고 뭐 카페나 열까? 지역 간 갈등 조장. 아니요. 연금 수익률은 경쟁과 경합을 붙여도 돼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일부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연금을 막 수익률을 높인다는 그런 거를 막 위험자산 사고 이러면 없어지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런 논의는 거의 한 15년 전에 국민연금이 주식 살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 연금을 개혁하는 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저출산 이제 고령화 시대에 한마디로 지금 적게 일하고 더 오래 사는 시대 그리고 부양하는 이제 세대도 좀 점차 줄어드는 세대잖아요.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김 작가 TV에 거의 최초로 네. 김 작가의 하루 일상 다큐를 봤습니다. 공개했었거든요. 네. 그게 한 1시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막 좋은 댓글을 막 일단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댓글이 네. 이렇게 살고 싶지 아니 뭔가 네. 200만 유튜버가 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하루가 너무 열심히 산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뭐 전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어진 건데 한 가지는 일단 그 하루가 평소보다 좀 더 바쁜 날이었고 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이제 대표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살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제가 언제까지 이 체력으로 네. 일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저를 누구 자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똑같은 체력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 네네. 끼끼 해봐야 뭐 50대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꺾일 거고 그럼 지금 이 체력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자녀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가족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져서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 내 체력에 닿는 한에서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삶에 약간 어떤 그 정답이라고 하면 그렇고 네. 전 저만의 정답은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쨌든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상품 서비스 구매에 자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본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내 시간을 써가지고 자본을 벌어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엔잡러도 그냥 시간을 더 쓰겠다는 시간 더 쓰는 거거든요. 거죠. 더 써서 그냥 자본을 더 많이 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거를 더 써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시스템이 내가 사야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비싸게만 만든다면은 그건 진짜 혁명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내가 아까 사야 되는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들과 그런 서비스들이 이거는 인간이 누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다 비용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제공받는다면은 그 부분에서 나의 부담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은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은 네, 잠깐만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시간이랑 하나 뭔데? 두 가지밖에 네, 없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건데 이거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산도
왜 올라가냐면은 자산이 시간을 먹으니까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가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 가격으로 내가 뭔가 판매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약간 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의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 만약에 노동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노동이 이제 고용주의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원가라고 된다면은 네. 저는 이제 소위 피고용인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용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내가 사회에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효용을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삶의 그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네. 돈을 벌어들이는 시간만 중요해지고 돈을 벌어들이지 않는 시간들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치고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문제죠.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보내거나 친구랑 보내거나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거나 맞아.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죠. 근데 자본을 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안 쓰면서 이쪽으로 시간을 많이 배분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미 늦었죠. 엄청 힘들어지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겠는 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휴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그냥 나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8시간은 그래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할게. 근데 뭐 4시간은 내가 혹시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발견하는데 한번 써보겠다. 그 다음 나머지 뭐 12시간은 가족이랑 보내고 뭐 친구랑 보내고 이런 거가 괜찮아. 이런 것도 잘 산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뭐 다른 거 다 죽여가면서 온통 돈 벌려 하는데 집중하고 매몰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개인 레벨에서 하면은 자기 개발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에서 커버해주게 되면은 이제 복지국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국가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맨날 채널에다가 이제 나라를 대상으로 빨리 좀 복지국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시간 좀 쓸 수 있게.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 노후 준비요? 똑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이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맞아요. 돈이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현재 하는 일 그 하나만 해서는 앞으로는 더 생존이 불가능해져요. 그냥 일 하나만 해가지고는. 왜냐면은 내가 노동자 포지션에서 내가 사회에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상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제 결국 벌어들이는 자본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발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풀릴 거고요. 김 작가 같은 경우에도 김 작가님이 지금 이 채널도 그냥 쌓인 게 아니라 몇 년이 5년 반 쌓여가지고 지났습니다. 여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누적돼가지고 이 효과가 난 거지 5년 전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마치 5년 전부터 그렇게 잘 번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완전 기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들이다 보니까 아까 시간 가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미래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만들어내는 생산, 예를 들면 영상이라고 하면은 영상의 사회적인 효용이 높잖아요. 사회적인 효용이 높은 만큼 이제 지금 쓰는 시간은 과거에 그 누적된 시간 위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 유튜브를 더 이상 안 하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원하신다면 네. 언제나 여러분의 유튜버 김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쨌든 유튜브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렇게 이제 매몰차게 자기 시간 하지 마시고 뭐 저랑 아니면 뭐 저희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랑 막 이렇게 시간 잘 보내시고 책도 내셨잖아요. 제가 리뷰도 해드렸는데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네, 5월 가족 가정의 달에 선물로 하기 좋은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맞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 네. 덕분에 에세이 분야 1위 하고 있어요. 결국 삶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주도적으로 가느냐, 끌려가느냐,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명 정도 인터뷰하면서 이 책에도 이제 최근에 새로 업데이트 내용 한번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내용에 제가 생각하는 5가지 가치. 아까 이제 대표님이 그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돈만 추구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나는 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5가지 찾은 게 일, 그 다음에 사랑이랑 이제 가족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돈이거든요. 이 5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5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미 같은 거는 돈이 되는 영역은 아니잖아.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는 영역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네. 그 외에도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거고. 근데 이 5가지 찾았는데 이 5가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가지가 있는데 시기마다 또 중요한 게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크로스가 와요. 네. 처음에는 돈이 중요하지만요. 맞아. 나중에는 다른 부분에 그 그러니까요. 시간 가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영생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제 영생할 것처럼 돈만을 추구해서 살게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죠.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그 놓쳤던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커지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역전이 크로스가 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 시간당 그 돈벌이보다 단위 시간당 얘가 훨씬 더 큰 가치가 어떻게 보면 돼요. 20대, 30대 때는 내 미래의 경제적 자유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때는 건강이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그렇죠. 2번째 찾은 게 이 5가지가 뭐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균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균형 진짜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신 네. 부자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네. 물론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은 해요. 행복 확률이 높다. 근데 꼭 그분들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이 대표님 같은 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저는 자본주의에서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지. 기술을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인 되고 나면 특히 남자들,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30대 지나 40대 되면 네. 50대, 40대 되면 주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야. 그냥 재테크 얘기. 네. 왜냐면 이 돈 버는 게 옛날 우리 20대 게임할 때쯤 너무 재밌거든.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100억대, 뭐 1000억대, 조 단위 부자가 돼도 계속 돈 버는 쪽으로 휩쓸려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급류를 탄 느낌? 나머지 네. 건강, 가족 이쪽도 챙겨야 되는데 네. 알지만 이미 이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어서 이쪽을 못 보시는 경우도. 그거를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건데요. 본인이 그 시간 가치는 네.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에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다고 하는 것도 뭐 내가 이제 내 취미로 이제 시간 쓰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긴 한데, 맞아. 내가 그 시간을 만약에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의 시장 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다른 거가 그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면, 시간당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한 시간이 내가 만약에 가족한테 썼으면은 그것도 100만 원어치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본인이 그 시장 가치가 올라간 사람이 너무나 그 외부의 그 시장 가격에 매몰되게 되면은 다른 걸 못하게 되면 말씀하신 밸런스 이런 걸 잃게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 잃게 되면은 그거는 메꾸는데 말도 안 되는 많은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저는 내가 선택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결혼 안 해도 되고 뭘 사도 다 좋은데 끌려가면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게 힙해 보이고 자기가 나는 선택할 수 네. 있으면.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좀 끌려가고, 네. 그래서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모시고 피카 코리아 요 책에 대한 이야기 긴 시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 한번 찝어주시면서 투자 기회 있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리 부분이나 아니면 PF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하반기로 밀어놨고, 그리고 작년에 입주나 이런 것들도 적었고 하다 보니까는 거래 시장도 좀 올라섰고 등등 영향이 좋았는데, 하반기는 어쨌든 22대 국회 열리고 그 다음에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PF 시장 관련 불확실성도 덩달아 높아졌고요. 그리고 금리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과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위아래로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산 가격 변동성을 가질 때는 막 그거에 베팅하시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그냥 좀 관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가 못 올라오는 거여 가지고 이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청약 같은 거는 계속해서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성희 작가님 최신 출간한 책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엄청 싸게 12,000원. 냈어요. 12,000원. 네네. 12,000원. 이 출판사의 저기요. 이 출판사 대표님이 본인이셔서. 제가 그 네. 책을 내게 된 거는 책값이 네. 그 책에 허드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요즘에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신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디자이너랑 편집자는 뭐 국내 최고 수준의 그 분들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일반 그런 건 아니어서 이제 원가 다 빼고 기름기 다 빼서 그냥 거의 원가로 파는 거라고 남는 생각하시면 게 한 개도 없습니까? 한 개는 아니지만 안 팔리면 한 개도 없죠. 적자죠. 안 팔리면은. 알겠습니다. 책값이 저렴한 만큼 아마도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 보신다면 최성원 작가님 인사이트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최성원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최성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